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자격증 무역영어 검정시험 1급 시험과 필성 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할 제주 한라대학교 최석범 교수입니다. 무역영어 검정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먼저 무역영어 1급 검정 기준과 출제 수준, 무역영어 1급의 주요 출제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 영문 해석 영장문 1급 예시문제 풀이와 그 다음 무역실무 1급 예시문제 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1급 시험 필성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 1급 검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무역영어 1급의 검정 기준은 4년제 대학 경상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무역실무 관리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문 해석의 출제 수준은 무역실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국제무역규칙의 법리에 맞게 무역사안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장문의 출제 수준은 무역실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국제무역규칙의 법리에 맞게 무역사안을 영작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실무에서는 무역실무 전문가로서 무역실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무역영어 1급 주요 출제 영역을 보게 되면 출제 범위는 무역계획과 절차, 무역계약으로서 무역계약의 법리, 무역계약의 8대 기본 조건, 인코텀스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무역운송에서는 통관 및 관세를 포함해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장, 추심, 그 다음에 팩토링, 퍼페이 등을 포함하는 무역 결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역 클레임과 상사 중재, 그리고 무역 규범과 전자무역, 기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무역 절차 영역에서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을 포함하는 무역 계약, 국제운송 규칙으로서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을 포함하는 무역 운송 파트, 영국 해상보험법을 포함하는 해상보험 영역, 그 다음에 신용장 통일 규칙과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포함하는 신용장과 추심 영역, 그 다음에 외국 중재 판정의 성립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인 뉴욕 협약을 포함하는 상사 중재 영역이 주요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문 해석 및 영장문 예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역 배약 파트에서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7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미지와 데미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비엔나 협약의 조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손해배상액입니다. 그래서 damages가 손해배상액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 먼저 3번과 4번 중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ncluding loss of profit입니다. 그러면 이익의 손해를 포함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답이 되겠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익의 손실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역계약 파트에서 매매계약서의 전문, 특히 이제 설명조항과 관련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조항을 주어주고 이 영문조항이 어느 계약서의 조항인지를 알고 있는가, 영문조항의 내용을 해석하고 해당 계약서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바이어하고 셀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물품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로서 purchase하고 s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품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sales agreement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해상 운송에 있어서 할증 운임과 관련된 유형인데 출제 의도는 통화 할증료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정 용어의 약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dditional surcharge라고 하게 되면 부가적인 할증료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foreign exchange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차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인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환차손을 화주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할증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화 할증료로서 currency adjustment factor가 됩니다. 약어로서 CAF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바로 1번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AF라고 하는 건 뭐냐? Bunker Adjustment Factor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주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선박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유가 상승분을 화주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물리는 할증료가 바로 BA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시 서차지가 있는데 이 랭시 서차지라고 하는 것은 장척 화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길이보다도 엄청나게 긴 화물들의 경우에는 선사 측의 입장에서는 선적과 양육을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적과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증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키 서차지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상당히 큰 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물의 경우에도 선사 입장에서는 선적과 양육할 때 특별한 주의를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증료를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 이 본문의 내용이 유류 할증분하고 관련된 있는 내용이 기술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서 부정기선에 대한 지식을 묻는 영역이 되는데 트램프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부정기선의 운항 형태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램프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으면 이 트램프라는 것은 해상 운송의 부정기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베슬,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나왔기 때문에 베슬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이 중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트램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용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선박을 운항을 하기 때문에 does not operate along definite route on fixed schedule. 정해진 항해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 항해하지 않는 것. 항해하지 않는 것이 부정기선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 운송에서는 라이너가 있는데 라이너의 경우에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시간에 운항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게 되면 고속버스가 있는데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손님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는 출발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상 운송에서 선박이 운항되는 형태가 전기선에 가서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상보험에서 위브에서 이제 출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위브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추정전선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surrender of prop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surrender하고 포기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재산을 포기하는데 누구한테 포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insure로 해가지고 보험자입니다. 보험자에게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laim a total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자한테 재산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추정전손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분손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부라고 하는 어벤던먼트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보험자한테 반드시 피보험자가 해줘야만이 그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자한테 재산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벤던먼트가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하는 대위를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may be less than total loss 전손보다도 적은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전손이고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위부가 있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벤던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상보험 영국 해상보험법 제78조 2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해상보험 용어로서 Suing and Laboring Clause 손해 방지 약관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조문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Suing and Laboring Clause가 있는데 이것을 손해 방지 약관으로 번역한 것이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고 앞에 보면은 General Average Losses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훼손 손해입니다.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공동훼손 손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는 공동훼손 희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훼손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General Average Sacrifice가 돼야 되는데 General Average Lo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 결제 영역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는가, UCP 600의 특정 조문과 관련된 신용장 거래 원칙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베너피셔리는 수익자죠. 그래서 in no case available excep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누구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계약 관계냐 하면은 뱅크로서 은행 간이죠. 그리고 그 애플리컨트하고 이슝뱅크니까 개설의뢰인하고 개설은행 간에 있는 계약 관계를 수익자는 원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Principle of Independence인데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 거래는 물품 매매 거래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독립성의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는 오로지 신용장에 의한 계약에만 의존할 수가 있고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개설 계약이 체결되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하고 그다음에 개설은행 간의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또한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수, 지급, 연지급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하고 개설은행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는데 수익자는 그러한 계약관계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 신용장의 거래 원칙 중에 추상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 물품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추상성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가 있는데 엄격 일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UCP 600에서는 상업송장의 물품 기재와 신용장상의 물품 기재는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서류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일치하게 되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Principle of Substantial Compliance에서 상당 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금 결제 영역에서 그 신용장 통일규칙 제2조 신용장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을 제대로 정의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신용장 600에 있어서 정의상 신용장이 취소 불능인가를 알 수 있는가를 출제 의도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definite undertaking of issuing bank가 되겠죠. 개설은행의 명확한 약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약정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rrangement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arrangement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UCP 6법에서는 취소 불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irrevocable arrangement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다음 상사 중재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중재의 의미를 아는가를 이제 출제 의도로 두고, 그다음에 중재 판정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biding by the judgment of a selected person. 그래서 선택된 당사자들에 의한 판정을 준수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instead of carrying it to established tribunals of justi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그것을 가져가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소송으로 의하지 않고 선택된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사 중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 할때 밑에 보면은 de-award가 있습니다. de-award라는 것은 중재 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award라고 하는 단어만 알더라도 이것이 2번 arbitration이라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역계약의 이제 무역실무 영역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파트에서 이제 비엔나 협약이 이제 무역계약과 관련된 국제 조약이 되겠는데요. 제20조 성납기간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납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납의 기간 중에 공휴일과 휴일이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 틀린 내용을 이제 고르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성납은 성납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취소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맞습니다. 발생하기 이전이나 혹은 동시에 취소 통지가 도달하더라도 철회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비현내 협약에 의하면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 동시적 통신 수단에 의하여 정해진 성납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연된 성납의 경우에도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즉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납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원래는 지연된 성납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기간을 지나서 도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청약자가 비록 지연된 성납이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으로서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연된 성납이라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납기간 중에 들어있는 공휴일 또는 휴일비는 성납기간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납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납기간 중에 들어있는 공휴일이나 휴일이 그 기간에 산입된다는 내용만 알면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서 이제 항해 용선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에서는 이제 전기선하고 부전기선으로 구분되는데 전기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제 부전기선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의 유형을 알고 있는가, 항해 용선 계약에서의 운임의 결정 방식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항해에 대한 운임은 미화 10만 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해에 대하여 얼마, 한 선적에 대하여 얼마라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럼퍼섬 차트가 되겠습니다. 럼퍼섬 차트를 선복 용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일리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일대 용선인데 선박을 하루 빌렸을 때 용선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임을 얼마로 한다라고 이게 지문에 되어 있으면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 베어보트 차트나 디마이스 차트나 같은 의미인데 베어보트 차트를 줄여서 일반적으로 BBC라고 얘기하죠. 그건 나용선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디마이스 차트라고 하는 것은 선박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보험이 출제 영역이고 영국 해상보호법 제60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전선을 이해하고 있는가, 추정전선과 위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 전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거나 되어 있습니다. 현실 전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전선이 아니면 전선의 다른 전선의 하나가 추정 전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위부하였을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부라는 용어 어멘더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추정 전선으로서 constructive total loss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정 전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화재나 기타 수몰로 인해서 배의 침몰로 인해서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경우를 actual total loss에서 현실 전손이라고 얘기하고요. 분손의 경우에는 particular average라 해서 단독 훼손이 있고 general average 해가지고 공동 훼손이 있는데, 공동 훼손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화물을 손상시켰을 때 그 손상된 화물에 대하여 나머지 이익을 본 화주들이 부담해야 될 손해가 제너럴 에버리지에서 공동 훼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 결제 영역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 제29조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일자를 이해하고 있는가, UCP 600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제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일자가 모두 공휴일인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 문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유효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자동 연장되지만 선적일자는 연장되지 않는다가 이제 정답인데, 예를 들면 신용장 유효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을 은행에서 이용하여야 할 그 기간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효기일이 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개점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자연히 그 신용장 유효기일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적일자의 경우에는 비록 공휴일에 해당이 되더라도 연장이 될 수 없는데, 왜 연장이 될 수 없느냐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갖다 우리가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이라 해가지고 버스를 갖다 운항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박의 경우에 비록 그 토요일, 일요일이 되더라도 선박을 운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자가 공휴일에 해당이 되더라도 선적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 규칙을 알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비록 신용장 통일 규칙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반적인 무역 간섭으로서 표준 은행 간섭이나 운송 간섭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1급 시험 필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재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국제무역규칙 3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권의 내용을 정독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3권의 교재에 있어 거의 문제가 100%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출제 빈도가 높은 국제무역규칙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무역계약 파트에 해당이 되는 비엔나 협약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에서 특히 무역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형거래 조건인 인코텀스의 경우에도 거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코텀스 영역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도 중요하지만 대금 결제 파트에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에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UCP 600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 운송, 보험, 대금 결제 파트, 그중에서도 신용장, 추심, 팩토링, 푸페이팅 영역, 그 다음에 중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2,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역영어를 공부할 때 관련 무역 실무 내용도 병행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역영어 운송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어만 나와 있고 해석만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책 관련 파트를 펼쳐놓고 전기선 같으면 전기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병행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및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적중력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무역영어 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해서 무역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하고, 국가공인 대한상위 무역영어 검정 1급 시험은 여러분이 무역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최석범 교수였습니다.